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양고에 근무하고 있는 송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승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2004년 전국 국어교사 모임 매체연구회에서부터 미디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시간이 짧아서, 제가 여기에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눌 얘기는 어떤 학습자인가,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미디어 교육 수업을 구성하기와 미디어 비평 교육, 웹툰과 SNS와 유튜브 제가 수업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강사와 함께한 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 미디어 교육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남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미디어 교육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그림 안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오늘 제가 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미디어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주체인 학습자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이게 너무 천천히 가네요. 네. 이 내용은 EU에서 나온 핀란드 쪽에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가를 아주 하나의 포스터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사와 강사로서 언제나 구체적인 맥락을 가진 학생들을 만납니다. 학습자를 이해해야 그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하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이기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제가 수업을 구성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왼쪽은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항목이고, 뭐 연령대, 미디어 경험, 현재 선호하는 미디어, 읽고 쓰는 능력의 수준,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 디지털 격차, 이전에 받은 미디어 교육, 학교 환경 및 교육 과정의 적합성 등을 먼저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교사가 왼쪽에 항목을 가지고 학습자를 파악한 후에 그렇다면 내가 수업의 목표와 지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준입니다. 먼저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역량이나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수업을 구상한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2019년 코리안 닐슨 코리안 클릭 저기 데이터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먼저 이제 세대별 동영상 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관련 학습자 파악에 연령대 세대별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 10대들을 예를 들자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세대별로 동영상 앱의 1위는 부동의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10대만 먼저 살펴보면 틱톡, 그리고 브이라이브는 아이돌이나 웹드라마 보는 용도죠. 네이버 TV, 그리고 트위치는 게임용이죠. 그리고 특이한 게 키네마스터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동영상 편집 앱이고 20대와 60대 사이에 누구도 동영상을 직접 편집하는 앱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랭킹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10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10대가 그 아래에 보시면 10대에서 20대까지를 디지털 네이티브 G세대라고 보통 부르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각각 가르치시는 학습자들의 연령대가 다르다면 이것을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대가 여기에 디지털 네이티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다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학교를 옮겨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내용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높지 않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독서 및 쓰기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선호하는 미디어와 관심사는 학년이나 전공별로 달랐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애들이 게임이나 아이돌, 웹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유튜브나 정치적인 뉴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은 사회적인 미디어 이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특성상 일반고와는 달리 입시 부담이 없으므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상의 자유도 교사 재량권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고 제가 이 학생들이 이제 뭐 대학을 많이 가지 않으니까 목표가 무엇이나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의 그 미디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적인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멀티 리터러시 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가르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과 일반 우리가 흔히 독서와 쓰기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리터러시가 좀 완전히 연동되지는 않지만 그 둘 다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티 리터러시 능력의 신장을 이 학생들에게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의 구상에 있어서 꼭 넣었던 게 아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과정을 꼭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주로 했냐면 학생들의 미디어 생활을 점검하면서 교육 내용으로 학생들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그 미디어 비평하는 그 미디어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웨비나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학습자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런 저희 일단 학습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수업을 구상하면 더욱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인 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사례, 웹툰, SNS, 유튜브 비평 사례와 지역사회 강사 협업한 융합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툰 비평 교육은 이 수업 설계 및 진행을 보시면 1학기 웹툰 및 책 읽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매체 활용 발표에서 이 수업을 했습니다. 첫 부분 학습자 이해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구성한 부분은 정보 선생님과 교과 융합 수업을 해서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교과 융합으로 넣었고요. 정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4차시 동안 가르친 반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파워포인트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컸다고 합니다. 보통은 2, 3차시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4차시 정도 걸려서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제가 웹툰 분석 예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장의 PPT는 제가 학생들에게 예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웹툰 신과 함께 재현의 특성을 원천 이야기인 설화와 비교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똑같은 설화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현을 보여주는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그 당대의 가치관과 현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개인 영웅 중시의 가치관에서 민중 시민 협력 중심의 가치관을 변주된 것이 이 웹툰에서 두드러지게 재현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이 PPT는 학생들이 분석한 웹툰의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요.
사실 이게 2017년에 수업한 거라서 저작권 동의, 뭐 공개 동의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아서 결과물을 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웹툰을 향유하고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분석한 내용도 좀 많이 다릅니다. 웹툰의 매력을 분석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드러난 사회 문제나 댓글 반응을 분석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나는 기머거리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경우도 있고, 영화한 내용을 분석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웹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수업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웹툰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애들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2019년에 제가 미디어 비평 수업을 한 것은 SNS와 유튜브 비평 교육입니다. 한 2년만 지났는데도 벌써 애들이 이제 미디어의 선호 미디어가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사실은 인터넷 매체 비평이라고 해서 굉장히 범위를 넓혔는데 웹툰이나 다른 걸 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제 진짜 대세가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업의 설계 및 진행은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에 보면 SNS 챕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쓴 책에. 거기서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 찾기를 위한 검색 활동을 하고 그 모둠에서 논의를 하고 자신의 미디어 활동을 성찰하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유튜브 분석을 예시를 보여주고 분석 과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분석해서 그걸 이제 같이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어느 범위까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구성한 이유가 적절한 수준의 기본적인 지식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심화 확장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뒤에 최소한의 교육 내용을 가르치고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은 학생들의 질문과 질문의 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어가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읽기 자료에 대한 독후 활동을 잘 하시면 학습자의 수준이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업 초기에 풍부하게 파악하기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학생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의 그 SNS 챕터를 읽고 아이들이 이제 궁금한 점, 얘기 나누고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알게 된 점,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은 건데요. 이 왼쪽 편에 보시면 이 학생이 개인정보 유출에 된 예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모둠에서 검색 활동을 해서 찾았더니만 위에 그 주소 보이시죠? 블로그 주소. 신문과 방송이라는 그 블로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페이스북 5천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사실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다 이런 건데, 이 외에도 미디어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수용자가 미디어와 미디어 기업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애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 여기에 보면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뭐 표현의 자유나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SNS에 대한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갖고 또 그걸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애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독활동을 하고 나서 제가 한 것이 인터넷 매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제시한 사례는 1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잘 담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한박TV라고 이름이 바뀐 어쩌다 장애인 한박TV인데요. 이게 마술사였다가 중도 장애인이 된 함정균 씨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교사분들한테도 그렇고 이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기 전에 질문을 하면 이 유튜브의 내용이 무엇일까 물었을 때 대부분
그 장애인에 관한 고정관념들에 기반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장애인이어도 잘하는 것이 마술로 보여주는 거나 장애를 극복한 내용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 유튜브가 생기게 된 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유모차, 전동 휠체어, 지하철 갈아타기. 그러니까 이 유모차,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지하철역 환승하는 법을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확장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 저는 사실 이것을 중심으로 소개를 한 이유가 돈, 재미, 선정성, 폭력성으로 대표되는 예, 대표되는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에 그 1인 미디어로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채널로서의 가능성을 많다는 걸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정적인 교육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대안적인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이거 하면 재밌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좀 이런 성격의 유튜브의 특성도 좀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 외에도 뭐 굴러라 구르님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네, 이렇게 이제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요. 이거는 미디어 수업 이야기라는 저희 책에 실려 있는 그런 분석 틀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택 추천하고 추천을 하고 선택 추천 이후에 묻는 활동이나 우수한 점, 비판할 점, 다른 방송과의 특징을 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교과융합 수업을 할 수 없는 정보 선생님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유튜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이 선택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예를 들면 뷰티 영상 분석할 때 유명 뷰티 채널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분장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없고 자존감을 가지고 싶은 학생은 평범한 사람의 화장법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라서 지금 고졸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고졸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제 자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채널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기용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은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좀 아쉬웠던 게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재현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로 교육의 내용을 심화시켜야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게임 유튜버 땡땡땡이 어떤 음성대화 시스템에 여자인 척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음성대화 시스템 속에서 서로 모르는 타인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어떤 성격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 학생이 어떤 에세이를 썼냐면 거기에서 이 여자인 척 했을 때 여성의 고정관념의 근간 행동들을 그 사람 유튜버가 막 하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자꾸 보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이해를 하고 그럼 이 정도면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컨텐츠를 분석하는 것으로 유튜브에 관한 비판적인 이해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는 그냥 컨텐츠가 아니죠. 미디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미디어 플랫폼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김하미 박사님 연구에서 제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필터 버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가 미디어 플랫폼의 구조와 한계에 대한 탐색이 유튜브의 비판적 이해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수업은 제가 해보질 못했습니다. 알고리즘 수업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유네스코 MIL에서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정현성 교수님과 팀이 이제 이것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걸 경험해 본 정도여서요. 아마 그 자료들을 공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수업 사례는 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 미디어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국어와 진로 수업, 문학과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수업을 융합한 것이고요. 역시 제가 이제 독서 활동을 먼저 했고요. 그 후에 프로젝트로 실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업의 흐름도인데요. 8차시 중에 4차시를 영상 제작 수업에 할애했고 지역사회 외부 강사분이 와서 해주셨고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이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이 뷰티 크리에이터 동아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학생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학급 내 공개 이상을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걸 제작하는데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 공간과 유튜브가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한 거를 공유할 수 있게 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진행은 국어 수업 시간에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진로 시간에 1인 미디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후에 키네마스터 앱 사용법 배우는 실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둠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저작권 동의나 기타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그냥 학생들 피드백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모둠별로 한 명만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배우면 되지 않냐고. 이거 굳이 다 배워야 되냐고. 그동안 우리는 모둠에서 한 명만 잘하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사진을 찾기 어려웠다. 짧은 시간에 무리인 내용이었다. 이 학생들은 좀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을 잘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 그 학생들의 좀 잘하는 학생들의 피드백이었어요. 네, 잘하는 학생들이 주제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런 피드백을 줬어요. 그리고 이 협력 강사분도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예. 보통 이게 그냥 던져지는 거여서 내용과 컨텐츠, 주제는 뭘 할까 엄청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무리 없이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데 초보자용 편집 앱을 쓰고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도가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고 키네마스터를 배울 때 너무 어려워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보고 나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촬영 및 편집은 영상 리터러시죠. 글쓰기와 달리 필수적인 리터러시가 아닌가. 즉 3R이 이제 보통 읽기 쓰기 술이에요. 수리 문해력까지 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교육을 받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랑 두 번째로 아까 맨 마지막에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 융합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해가는 교사와 강사는 어떤 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들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얻은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제가 보시다시피 좀 이 영상 제작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개인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리터러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즉 읽기 쓰기의 경우에 잘하건 못하건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죠.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살아보니 영상 촬영 및 편집,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건 잘하건 못하건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필수적인 리터러시가 된 게 아닌가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단계별 성취 기준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단계별 성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미디어 교육을 받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의 외부 강사분이 이제 오셨을 때 어떤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했을 때 실제로 외부 강사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제가 사전 사후 회의하고 교육 목표, 학습자 분석 결과 공유하고 수업 아이디어, 수업 방법에 관한 논의와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랑 수업한 분도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제가 평소에 동네에서 알던 분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와서 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분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느꼈던 것이었고 이게 진짜 코티칭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코티칭으로서 수업을 교사와 강사가 운영을 하려면 어떤 협력 관계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새롭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PPT는 제가 아이들과 뉴스 수업 및 팩트체크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질문한 겁니다. 예, 수업 계획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그럼 사례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